금리차가 아까 제가 125bp에서 100bp로 축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원화 입장에서는 강세 요인이에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외국인들이 팔아서 원화 약세인지, 원화가 약세일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파는지,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죠. 저의 기본적인 통화정책 경로 시나리오는 여전히 12월 달에 인상에 대한 경계감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 폭은 25bp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반기에도 좀 단단히 안전벨트를 매긴 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볕들날이 왔어요. 왔는데 일부 종목에만 왔어요. 네, 전체적으로 볕들날이 오진 않았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안녕하지 않은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버텨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투자 다락방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막전막후 시간이고요. 간밤에 미국에서 FOMC가 열렸죠. 그 이후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들어볼 수 있는 분 모셔봤는데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신 분이죠. IM증권 김명실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오늘 저희 아무래도 FOMC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케빈 워시 의장이 현재 금리 수준 자체가 충분히 긴축적이다라는 코멘트 내놨고 9대3으로 일단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서는 아주 뚜렷한 힌트를 얻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 가장 중점을 두고 FOMC 보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케빈 워시로 연준 의장이 바뀐 이후에 저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의 발언에 큰 기대를 걸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 파월 의장과 대비해서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겠다라는 방식을 선호했고 실제로 6월달 FOMC에서도 성명사라든지 기자회견 자체가 굉장히 짧았었죠.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주목을 했던 건 성명서 문구보다는 표결 결과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6월달 FOMC에서는 12대 0으로 이제 동결 전망이 우세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9대 3으로 동결이 9명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연준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헤맥과 카시카리 로건 위원이었고요. 동결에 반대한 3명이 모두 인상을 요구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지금의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가에 대한 부분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대목일 것 같고요. 이제 연준 공식 성명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 9대 3으로 결정됐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됐었죠. 근데 실제로 표결 이외에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모호했어요. 이게 앞으로 금리를 동결을 하겠다라는 건지 인상을 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멘트는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했던 부분 중 하나는 물가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물가가 2% 이상을 웃도는 상황을 좌시하진 않겠다, 안주하진 않겠다 이런 멘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라이브 지표, 그러니까 직전에 발표되는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경계들이 확인이 된다면 연준은 언제든지 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가 이번 FOMC의 결론이지 않았냐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면 나스닥이 한때 양전을 했다가 또 뺐단 말이죠. 이 변수는 뭐였다라고 보세요? 오늘 시장 반응은 그런 거죠. 일단 연준의 정책금리 발표 직후에 채권시장 반응부터 살펴보면 2년물 같은 미국 단기물 국채금리는 빠졌어요. 그럼 이게 좋은 거잖아요, 주식에. 근데 장기물 금리, 10년물 국채금리랑 3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을 했어요. 특히나 30년물 금리는 지금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5.2%를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연준에서는 동결을 했는데 왜 채권시장 반응은 장기와 단기가 엇갈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연준이 당장은 긴축을 추가 인상을 할 의사를 비추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장기금리에 반영이 됐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장기금리 반응에 더 주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조금 장기 전망을 하기에는 한국도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유동성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금리 경로에 대해서 그래도 한국도 미국도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일단 연준 관련해서 저의 기본적인 통화정책 경로 시나리오는 여전히 12월 달에 인상에 대한 경계감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인상폭은 25bp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연말에 인상을 하면 연준의 정책금리는 4%가 되겠죠. 그럼 9월이랑 12월의 차이가 왜 나냐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차이는 결국 데이터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 당장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지표 확인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최근 6월 달 미국의 CPI, 헤드라인 CPI랑 코어 CPI를 보면 떨어졌어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MOM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근데 누구나 이제 생각하죠. 6월달 미국의 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미국의 물가가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6월달 물가가 빠졌던 이유는 종전으로 인해서 WTI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6월달 물가는 떨어졌는데,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뉴스 관련된 플로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WTI도 계속 등락을 지속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위로 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심리에서는 6월달 물가는 비록 떨어지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떨어질 확률보다 높아질 확률이 더 높을 거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6월달 물가 지표 내부에서도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 물가는 안 떨어졌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원래 2월 달부터 시작된 유가라는 공급 충격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서비스 물가로 번지게 된다면 연준은 대응할 건데, 그게 당장 9월보다는 4분기 정도 가야지 가시적으로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 시장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제 고용 증가세라든지 노동 공급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다면, 임금이 막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는 모호한데 성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인상을 할 명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건데, 아직까지 고용 시장에서 이제 이런 화랑 징후가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고용 지표를 보면 비농업 고용자 수라든지 임금 상승률 같은 부분에서는 둔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동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준의 판단이 필요하고, 이 판단에 대한 명확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보류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7월달 FOMC에서 케빈 워시 의장이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융 여건, 금리에 대한 멘트였어요. 결국에 연준이 7월이든 9월이든 급하게 금리 인상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의 정책금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왔었어요. 오늘 거의 정점을 찍은 거고. 연준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금융시장의 긴축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장금리가 연준의 긴축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연준이 지표가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12월 정도에 지금 연준의 SEP이라고 하죠. 그런 지표 전망이 반영이 된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잭슨홀,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었을 때는 잭슨홀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어요. 왜냐면 워낙 많은 말씀들을 하시다 보니까 힌트도 많이 주고. 근데 사실상 이번 워시 의장의 주최를 참여를 하는 잭슨홀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준다라고 기대를 하진 않아요. 사실상 직전에 했던 두 차례 FOMC를 보면 거의 힌트를 안 줄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조금 간접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워시 의장의 입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겪고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한 지속성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아니면 임금에 대한 부분,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고 이게 결국에는 수요발 인플레이션으로 확산이 될 건지, 이런 매크로 관련된 물가 변수의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맞아요. 그런 시각들을 아마 연준 의장의 입에서 워딩으로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 뭐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가에 대한 그 변수에 좀 더 포커스를 둔다고 했을 때는 아마 시장은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 봐라. 그래도 힌트를 안 주지만 결국 이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건 물가고 남은 9월부터 12월까지 생각해서 중간에 물가가 튄다고 했을 때는 이미 연준 위원회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 내 위원들의 매파적 시각은 확산될 수 있고 그래서 12월 정도에는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거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12월쯤에 아주 빅스텝은 아니고 한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은 미국의 물가라던가 고용이라던가 이러한 데이터들, 연준 의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또 늦었다 이런 분석들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줄어든 상황이긴 한데 향후 금리 예상 경로에 따라서 이 주식 투자자 분들의 마음도 같이 요동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쵸. 한은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에 연준과 다르게 금리 인상을 했어요. 네.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25bp 높였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3.75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00bp로 줄어들었죠. 뭐 한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부터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성장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은행은 국내 성장률에 대한 그런 전망치를 뭐 아무리 올라봐야 2% 아니면 오히려 2%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생각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수출이 생각보다 조금 크게 개선이 되면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졌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이 분기당 모두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어요. 특히나 이제 직전에 발표된 2분기 GDP가 그동안 모든 시장 참가자들은 그래 반도체 수출 좋으니까 수출 때문에 성장이 올라가는 거야. 내수는 안 좋을 수도 있어 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2분기 GDP에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까지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결국에는 수출로 끌어올린 국내 성장률에 대한 낙수 효과가 내수 경기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명분들을 만들어냈었고 문제는 두 번째로 그러면 한국은행은 여기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냐?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5월달 금통위랑 7월달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생각보다 장기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배경에는 성장 그리고 2차적으로는 물가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번 금통위가 8월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그러면 7월달에 인상을 했는데 백투백으로 8월달에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커요. 또 그걸 넘어서 10월 달까지 연속 3회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큰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뭐 기존의 2.5%에서 뭐 3.25%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구분일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현금 흐름 자체가 먼 미래에 집중된 고밸류 성장주는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뭐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실적 자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성장주 아니면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건설 관련된 업종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부담감 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제 이익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 현금 흐름도 견조하고 또 상대적으로 조달을 안 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의 배경은 첫 번째로는 제가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물가고
이번 인상은 경기가 나빠서 방어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 특히나 반도체 수출도 좋고 투자도 좋고 거기다가 소비까지 좋아,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금리 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일괄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기업의 실적이 금리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빠른 속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단순히 금리 상승에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실제 이익이라든지 현금 흐름이 충분한 기업들은 금리 상승에 대한 충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환율과 외국인대 수급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일단 한미금리 차가 아까 제가 125bp에서 100bp로 축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원화 입장에서는 강세 요인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 손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들 투자 패턴을 보면 막 하루에도 3, 4조씩 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외국인들이 팔아서 원화 약세인지, 원화가 약세일 것 같아서 외국인들이 파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거고 연준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다는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 때 외국인들의 이탈 강도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일본 이야기도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BOJ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을 주고는 있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한국의 금리 전반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BOJ가 금리 인상을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워낙 이제 낮았던 저금리였고, 특히나 이제 중동발 전쟁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격탄을 맞다 보니까 지금 일본은행의 BOJ 정책금리는 1%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예.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BOJ가 더 인상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연초에 기대했던 인상 속도에는 못 미치고는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엔화 약세인 거죠. 결국에 이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부담이 또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은데,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본 정책금리가 올라갔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대표적으로는 일본 국채금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특히나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4%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의미는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부채 국가라는 거죠. 일본 정부가 그동안 과도한 정부채 발행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했고, 그 과도한 정부채 발행의 대부분을 BOJ라는 중앙은행이 흡수를 시켜줬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BOJ가 더 이상 일본 국채를 흡수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으로 해서 일본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일본 정부는 이자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계속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순환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본의 재정 적자는 더 커지고,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 또 부채를 발행해야 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다 보니까 매크로 변수만 봤을 때, 물가만 봤을 때, 그리고 엔화 약세를 봤을 때는 인상을 해야 되는데, 부채에 대한 리스크, 확장 재정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크다 보니까 인상의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과 같은 엔화 약세에 대한 일부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한국의 통화 정책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은 재정적 부담이 크진 않아요. 뭐 단순히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긴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성장의 퍼포먼스가 한국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분기, 2분기 GDP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3%대 후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일부 JP모건 같은 회사에서 한 3.7, 3.8%까지도 성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 BOJ는
하긴 해야 되는데 걸림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환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3달 만에 그래도 1,440원대 진입을 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이전을 생각하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기는 한데 1,560원대까지 보고 나니까 좀 낮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 예상 밴드를 우리가 어느 정도를 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까? 그 부분도 여쭤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하반기 밴드를 1,420원에서 1,55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굉장히 넓은 범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중간 구간은 1,440원에서 80원대 구간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440원대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안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학습 효과라고 해서 직전의 환율 수준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1,500원대 후반을 봐서 이걸 좀 안도감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오는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가장 첫 번째로는 뭐 중동 리스크가 소멸됐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일단 피크 대비해서는 완화가 되면서 유가가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안정되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달 FOMC에서 당장 9월달 인상 가능성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서 달러와 강세가 일부 주춤해졌다는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있겠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하이닉스의 ADR 상장으로 인한 원화에 대한 수요, 환산 수요, 플러스 삼성전자의 법인세 수 납입 같은 이런 일정 부분 이벤트 수요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를 본격적인 원화 강세의 추세적 시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구조적인 달러와 강세의 요인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미국 금리가 너무 높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물이 5.2%를 돌파를 했고 10년물도 엊그저께 4.7을 봤죠. 장중에서. 지금 연준은 또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을 접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여전히 열려있고 물가가 높으면 연준은 또 올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 때 연준의 물가가 생각과 다르게 정말 서프라이즈로 나온다면 연준은 인상 카드를 꺼낼 거고 그땐 얼마든지 또 원화는 약해질 가능성들이 크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미국의 재정적 상황을 조금 더 저희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GDP 대비 6%예요. 그리고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결국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세입이 계속 부족하다면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지역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때 예정된 미국 국채 발행 규모는 2배를 넘어요. 규모로만 따지면 1.2조 달러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하반기 때 미국 국채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요. 그럼 금리가 또 올라가요. 그럼 한국과 비교한다면 그리고 이걸 원달러 환율의 방향으로 설명한다면 원화가 강해질 명분 자체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정책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뭐 대미 투자라든지 기업들의 해외 투자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해외 주식 투자 같은 구조적인 달러 수요 자체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급적 요인 그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 경감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의 즉각적인 인상 리스크 자체가 닫혀진 부분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하반기 때 여전히 상방에 대한 리스크들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추세를 봤을 때 미국이 국채 발행을 줄여 나가게 될 추세를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쵸. 이걸 어떻게 갚겠어요? 갚으려면 결국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뭐 지금 미국의 경기 구조상은 이제 당장 뭐 재정 흑자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걸 관세로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사실상 쉽진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 때 미국 재무부는 결국 늘어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이거는 비단 1, 2년간의 일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되어 온 거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올해 전쟁한다고 국방비 지출 어마어마한 규모로 썼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 지출 안에 국방비만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출이 이자예요. 근데 이자라는 건 결국에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재무부의 이자 비용 지출 부담은 똑같이 더 커지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방비로도 터지고 이자 비용 지출로도 터지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는 또 늘어날 거고 내년에도 또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국채 발행에 대한 리스크들이 계속 금리에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명분으로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경제가 유기체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현상만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IM증권에서 하우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환율 밴드 1,420원대에서 1,550원대다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반기에는 강달러와 외국인 주식 매도가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진다면 7월 들어서 물론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한때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다소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달러 유동성 여건도 좀 개선이 될까요? 뭐 상반기 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설마 상반기보다 안 좋을까는 저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방은 받고 원달러 환율은 그 밴드 안에서 이제 등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개선 시각이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역 수지 매크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계속 하반기에도 좋고 유가가 안정되고 근데 이제 수출이 좋다보다는 저는 유가가 안정되냐에 더 포인트를 주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수출로 들어오는 달러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입을 위해 나가는 달러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무역 수준이 개선이 되겠죠. 첫 번째 이런 흐름이 확인이 되냐.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증권 자금인데 주식 매도가 멈추고 반대로 채권 관련된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된다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주식이 이제 다시 들어온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제발 팔지만 말고 거기서 원화 채권을 사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전체 총량은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는지. 세 번째는 기업들의 환전 패턴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환율이 고점이라고 판단한 수출 기업이 달러와 매도, 즉 내고 물량을 확대를 한다면 환율 안정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예요. 반대로 이제 수입 기업이 환율 하락을 달러와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면 환율 하락의 속도는 제한될 거라서 요 둘 차이에 어떤 기업들의 그런 비중 가중치가 높은지도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기관이랑 개인들의 이제 해외 투자인데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채권에 대한 매수가 계속되면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가 달러 매수 수요가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뭐 이걸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피 관련된 국내 장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쏠림이 다시 국내에서 해외로도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클 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인들 중 몇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어느 정도 달러와 유동성은 개선이 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뭐 상반기 대비 괜찮아는 지겠지만 저는 쉽진 않은 환경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반기 대비로만 조금 나아지더라도 우리는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기는 한데 네 가지 포인트 잘 잡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역 수지와 유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 자금을 과연 채권이나 주식 쪽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가 여부도 체크해 보시고 기업들의 수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의 이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는가 여부도 함께 들여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사실 말해주신 네 가지 가운데 네 번째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요즘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국내 주식 시장이 다시 좀 덜컹거리다 보니까 국장 탈출 지능순이다.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증시의 수급과 유동성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근데 이제 환율이 안정이 된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는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양면성인 거죠. 환율 안정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뭐 그동안 뭐 고점 논란도 있었고 뭐 AI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다 보니까 뭐 굉장히 큰 변동성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자금 유출, 해외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니즈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러면 결국에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또 반대로 말하면
된다면 환율이 언제든지 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달러와 유동성에 대한 논란은 하반기에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그러면 환율에 대한 변동성들은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일 것 같아요. 뭐 한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 자체가 지금 거의 글로벌에서 탑이잖아요. 맞아요. 미국보다도 높고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낮기 때문에 뭐 환율 전망이 안정될 때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사지만 국내 투자자들도 오히려 국내 실적 이런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을 보고 국내 주식을 매입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면성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뭐 봐야 될 부분 중 하나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시장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국고채 순매수 금액이 전월 대비 74%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긴 순매도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배경과 의미를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7월에 이제 국고채 순매수가 전월 대비 74%가 급감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전월에는 굉장히 높았다라는 의미고 그럼 전월에 왜 이렇게 높았나? 7월은 왜 이렇게 낮아졌냐? 비교를 해보면 6월 달에는 WGBI 편입과 만기 상환에 대한 재투자가 집중됐던 날이에요. 보통 이제 국고채 만기 상환이 3월, 6월, 9월, 12월 달에 몰려져 있고 거기다가 월말에는 그 WGBI라는 한국 선진 국채 지수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 집행까지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국고 채권에 대한 순매수가 컸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7월에는 순매수가 급감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분석으로는 지금 3월 말부터 7월 달까지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대략 한 40조 넘게 순매수를 했고요. 상환을 뺀 순투자 규모로는 대략 1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40조, 18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윅비, WGBI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참가자들이 MSCI 지수는 잘 알아요. 선진 주식 지수. 근데 이제 선진 지수에는 채권 지수도 있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올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선진 국채 지수에 한국의 채권 시장이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 편입에 대한 의미가 뭐냐?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총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70조에서 90조 원 가까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8개월 동안이니까 월간으로 따지면 10조 원의 매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이제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사니까 금리도 빠지고 원화도 안정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는 왔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매월 10조를 기대했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순투자 기준으로 18조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누기 3하면 6조. 그럼 10조가 아니라 6조 원. 그리고 6조 원 모두 WGBI 자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일부 액티브 자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WGBI에 대한 원화채권 매수 효과는 미미했고 초반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오픈빨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들어오다가 이게 5월달 지나고 6월달, 7월달까지 점점 꺾이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달까지는 그래도 윗비 관련된 자금들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만기 상환에 대한 재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 수요가 버텨줬는데 7월달부터는 그게 희석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에 대한 수요 탄력도도 떨어지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대했던 만큼의 매수세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자, 지금 금리 인상 우려의 고성장, 고물가, 수급 부담까지 겹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장기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채권 시장의 볕들 날은 언제 올까요? 채권 금리가 이렇게 좀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볕들 날이 왔어요. 왔는데 일부 종목에만 왔어요. 네, 전체적으로 볕들 날이 오진 않았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돌파를 했고 2년물 같은 경우는 한 4.2%, 한국 같은 경우는
국채 3년물 금리가 이제 한 3.8%, 10년물 같은 경우는 4.3% 정도예요. 제가 이 수치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이제 채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투자자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과 다르게 채권 투자에서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주식은 캐피탈 게인이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캐피탈 게인 플러스 캐리라는 게 있어요. 채권이라는 자산은 주식이랑 다르게 얘를 투자하면 그리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적어도 원금은 보장이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채권은 워낙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은행의 예금처럼 뭐 중간중간에 가격의 등락이 있더라도 나는 그 중간에 이자라는 캐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채권도 주식처럼 되게 다이나믹하게 할래. 리스크를 지지만 난 그래도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둘 거야 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굉장히 긴 채권들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2년물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채권 금리가 1%가 빠졌을 때 2년물에 투자한 투자 수익률은 2%. 그냥 정말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2는 아니지만 2% 언저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10년물에 사서 채권 금리가 1%가 떠지면 10년물 채권 투자자들의 채권 수익률은 8%에서 9%까지 나오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장기물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은 캐피탈 게인을 보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채권 발행도 많이 할 거고 기준금리도 올린데 거기다가 아무도 채권을 안 살려고 하고 주식시장만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장기 채권, 즉 캐피탈 게인에 대한 투자 수요는 계속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단기 채권, 여기는 상대적으로 금리의 등락에 대한 노출도보다는 이자에 대한 메리트들이 더 부각이 되는 구간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한국의 국고채 금리는 1%, 2%대만 계속 보다가 지금 보니까 어느덧 3.8, 미국도 마찬가지로 2%, 3%만 보다가 지금 어느 순간 4.2. 그럼 얘를 들고 있으면 1년만, 2년만 들고 있어도 볼 수 있는 투자 캐리가 4% 이상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분화가 될 거예요. 캐리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채권 투자자들은 벼뜰 날이라고 생각할 거고, 캐피탈 게인을 보고 투자한 투자 사람들은 벼뜰 날이 아직 오진 않았다. 언제 올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벼뜰 날이 왔지만 오지 않은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당장 낮아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밴드도 좀 예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10년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4.6, 4.7%에서 등락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은 4.2%, 상단은 4.9% 정도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동결, 이거랑은 별개로 지금 미국 국채에 반영된 수급적 그리고 재정적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의 악순환 문제도 있고, 하반기에 국채 발행이 상반기 대비 2배 넘게 몰려 있다는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 미국이 늘어난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없다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잖아요. 강등시켰던 가장 큰 배경은 재정 적자였어요. 이렇게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그런 전망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연히 저등급에 붙는 금리 프리미엄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이랑 별개로 재정적 상황을 생각하면 금리의 상방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금리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하반기에도 좀 단단히 안전벨트를 매긴 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국채 발행 물량과 유동성 공급자의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저희에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전에 이를 기반으로 한 듀레이션 전략을 제시해 주신 바가 있었어요. 현재 LP 수급의 움직임이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에 따른 채권 투자 전략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여쭤볼게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LP 유동성 공급자의 움직임들을 볼 때에도 방향성 베팅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 관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지표 채권보다는 지표물 위주의 중심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적극적으로 채권을 사는 수요 자체는 잡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채권 전략도 저는 이제 전략을 듀레이션 측면에서는 중립보다는 조금 짧게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5년 구간에서 캐리를 확보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물 같은 경우 금리는 계속 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튈 때마다 계속 사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이벤트들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들이 조금 더 유효할 것 같고, 오히려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오히려 장기보다는 단기 쪽에 대한 그런 비중들을 확대하시는 전략들이 그나마 지금 구간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채권 트레이드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위원님께서 출연하신 다른 영상을 보니까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신 부분을 봤어요.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라라고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는 물론 수급적인 이유, 뭐 최근에 시스템 관련된 트레이딩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있지만 매크로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연준이 동결을 했다고 해서 아니면 한국은행이 나중에 혹시 모르게 동결을 한다고 해서 이걸 우호적인 재료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거 이외에 지금 채권 금리에 붙어 있는 다른 프리미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결국 이런 구조적인 프리미엄 상황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추려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양호하고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들,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AI 관련된 투자 사이클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앞으로 고금리에 대처할 수 있는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또 미국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CDS 프리미엄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에 이걸 보는 이유 중 그동안 안 봤잖아요. 예. 왜냐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드디어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의 힘들을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빌리기 시작했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이라는 큰 마켓에 기존에 없었던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기본적 베이스 금리인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회사채 같은 추가적인 채권 자체가 포함되다 보니까 발행에 대한 부담들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는 회사채와 국채금리 간의 크레딧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회사채 자체의 리스크들을 평가하는 CDS 프리미엄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그동안은 오라클이었는데 오라클에서 이제 다른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익성에 대한 논란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이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도 회사채 발행은 거의 7%에 조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정말 7% 이상으로 수익률 또는 10% 이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우리가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전에 코스피가 9,300까지 올라가는 와중에는 나 뭘 사도 수익을 얻네? 이런 체감을 하셨던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시장을 살펴보면서 채권 시장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CDS 프리미엄 같은 것도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옥석을 잘 가려나갈까를 가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정을 저희 부커버리 막전 막후와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오늘 IM증권 김명실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